살아있는 사람이 3년째 죽은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을 잃고 시댁을 떠났던 순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더 드라마틱해질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이가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은 것은 깊은 가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린 것,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목소리는 혹시 박정분 씨 보호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보호자 명단에 순이 씨 성함이 올라 있어서요. 환자 상태가 오늘 들어 많이 나빠졌습니다. 정분, 태식과 결혼해 이 집안에 들어온 순이의 동서였습니다. 3년 전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뒤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다고 들었습니다. 순이는 남편 상호를 잃은 후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냉기 어린 그 집을 나온 뒤로 연락 한 번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자신이 보호자로 올라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순이는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실 앞에 서는 순간 맞은편에서 태식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식은 순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형수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순이가 전화를 받고 왔다고 하자 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쳐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더 없이 사라지는 그 뒷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니 정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조용히 감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정분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동서 나야 형님이야 하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만 난간 아래쪽에서 뭔가 종이가 접힌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간 틈새에 아슬아슬하게 끼어있는 아주 작은 종이였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힘겹게 눌러 쓴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저 여기 살아있어요.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순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년 동안 의식이 없다던 사람이 이 쪽지를 직접 써서 난간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분의 손가락 끝이 순이의 손 위에서 천천히 2번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이는 쪽지를 주머니 안에 깊숙이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병실을 나왔습니다.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꺼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고.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식탁에 앉아 쪽지를 펴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분이 직접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혼식 방명록에서 본 그 특유의 흘린 글씨체였습니다. 살아있다, 꺼내달라. 이 2마디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다음날 시어머니 복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고 탐색을 해보려 했습니다. 정분이 어제 좀 이상해 보이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복남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가 이상해? 뭘 봤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병원 근처에 차를 세우고 면회 시간이 끝난 후 병실 쪽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태식이 후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간호사 눈치를 살피듯 복도를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태식이 정분의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이는 문 바깥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곧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그쪽 작은 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애는 절대 깨어날 일 없습니다. 순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절대 깨어날 일 없다. 그것은 환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의지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태식이 병실에서 나오기 직전 순이는 빠르게 복도 끝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태식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 돌아온 순이는 한동안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왜 저 상태에 있는지 이제는 짐작이 갔습니다. 순이의 머릿속에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분이 사고를 당하기 2달 전쯤이었습니다. 정분이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랑 태식 씨가 제 이름으로 서류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투자 관련 사업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류 구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순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일은 잘 모른다며 넘겼습니다. 그 전화가 정분의 마지막 신호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복남과 태식은 주변 지인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수천만 원씩 믿고 맡긴 돈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돈이 엉터리 서류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고 문제를 제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복남과 태식에게 정부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생각에까지 미치자 순이는 곧바로 남편 상호가 떠올랐습니다. 상호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혈압도 없었고 심장 관련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날 상호는 시어머니 복남의 집에 들렀었습니다. 복남이 손수 만들었다며 건강음료 한 컵을 권했다고 했습니다. 상호는 집으로 돌아와 두어 시간 뒤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발견이 늦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당시 순이는 그냥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보니 그 음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모르는 게 신상에 이로운 거 아시잖아요. 형님도 너무 많이 알았거든요. 형님도 너무 많이 알았다. 순이는 그 문장을 읽고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협박이면서 고백이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쪽지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 여기 살아있어요. 그 6글자가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순이는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환자의 법적 의료 보호자를 변경하는 신청을 넣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존 보호자 측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쪽지 원본과 태식의 협박 문자 캡처, 담당 의사에게 따로 받아둔 진단 의견서, 그리고 순이가 직접 작성한 경위 진술서까지 이틀 밤을 새워 준비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사흘 뒤 법원은 임시 보호자 지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남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순이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야, 이 몹쓸려나. 내가 감히 이 집안일을 어떻게 건드려. 상호 죽고 나서 바로 떠난 년이 먼 낯으로 순이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을 녹음하면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바뀌자마자 순이는 즉시 요청했습니다. 정분에게 장기간 투약된 약물 성분 전수 조사 그리고 의식 상태 재평가 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분의 혈액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적된 진정 억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자연 발생이 불가능한 농도였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외부에서 투약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약물 투여가 완전히 중단된 지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정분의 눈꺼풀이 처음으로 스스로 열렸습니다. 순이는 병실 의자에 앉아 정분의 손을 잡고 있다가 그 순간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정분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렸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형님, 순이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손을 꽉 쥐며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고 속삭였습니다. 정부는 잠시 후 힘겹게 팔을 들어 올려 침대 프레임 안쪽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순이가 손을 집어넣어 더듬자 천으로 감싸인 납작한 물건이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손바닥만한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배터리 덮개에는 손으로 쓴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님에게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이에요.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소리가 다 들렸으니까요. 다 담겨 있어요, 형님. 순이는 녹음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남과 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어떻게 숨겼는지, 정분이 깨어나지 못하게 약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어느 날 태식이 복남에게 한 말, 형 죽인 거 상호 형 말이에요. 잘 처리된 거 맞죠? 복남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 애는 정분이 입 열기 전에 미리 정리한 거야. 자기 목 요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 순이는 재생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든 녹음기가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상호가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분이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형님하고 울먹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가 전화를 건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담당 형사 강영사는 녹음 파일을 처음 들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3년치라고 하셨나요? 예, 순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영사는 잠시 멈추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게 기적이네요. 그분이. 수사는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들이 하나씩 실물 증거와 맞아 떨어졌습니다. 복남과 태식이 운영한 투자 사기의 피해자 명단에는 42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날 아침, 순이는 병원에서 정분 곁에 있었습니다. 정분에게 오늘 수사관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분이 창 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형님. 매일 밤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형님이 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순이는 정분의 이 말을 가만히 짚어주었습니다. 내가 늦었어, 미안해. 체포영장은 같은 날 오후에 집행되었습니다. 복남은 자택에서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태식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복남은 살인 교사 및 사기 가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식은 살인 공모와 감금 및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그 사이 재활 치료를 받으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는 앉았고 4달 후에는 부축 없이 스스로 걸었습니다. 정분이 처음 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서 나온 날 순이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분은 천천히 걸어와 순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2 팔을 벌려 순이를 안았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분이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순이도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은 이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가족관계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단단한 것으로 이어진 사이였습니다. 상호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순이와 정분은 나란히 앉아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분이 상호의 사진 앞에 술잔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이제 다 됐어요. 순이 형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순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상호가 어디에선가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일이 있다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 손가락 하나로 버튼을 누르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받고 멈추지 않는 것, 그 둘이 만났을 때 진실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영상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드라마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사연 깊은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